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항암 치료 끝나고 2년 반이 지났어요. 지난 6월 달에 하사병원에서 검진 결과 이상이 일단 없다고, 앞으로 2년 반 잘 관리하면 완치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1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덕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1년 가까이는 전혀 강연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천안함, 그리고 그 뒤에 또 부정선거, 그리고 세월호까지 해서 한 200회 이상 전국을 다니면서 아마 강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은 강연을 하다가 이제 우리 새날해왔는데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니까 하고, 또 이 향일교는 참 저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제 천안함 첫 강연이 향일교에 있었고요. 부정선거 첫 강연도 향일교회였고, 세월호 첫 강연도 향일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사이비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또 뜻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부정선거 천안함 어뢰 진실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만, 요즘 한참 문재인도 국정교과서 삽질하고 있죠. 그거 이제 간략하게 또 말씀도 드리고, 다음 시간이 요번 일요일이죠. 11월 15일 날 이반열 교수님께서 또 국정교과서 이곳에서 말씀 주신다고 지금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강동원 의원님 나와서 또 부정선거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부정선거 부분은 강동원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은 빼고 이야기 안 하실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게 강 의원님한테도 또 시간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좀 많은 좋으신 분들 많이 오셨고 오셨는데, 꼭 한 분 제가 꼭 소개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한영수 대표님 한번 부정선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싸우고 구속까지 되고 지금 보석으로 나와서 아직까지도 이제 투쟁 중입니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함께 구속됐다가 또 나온 우리 최성년 사무처장도 옆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정선거에 대한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가장 외롭지 않았던 것은 저보다 더 많이 뛰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수월하게 또 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역사적인 조작 사건입니다. 그죠? 2010년도에서는 천안함 사건은 역사적인, 거기에 역사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역사적 조작 사건 2010년, 그리고 2012년, 2년 뒤에는 역사적인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에는 4.19를 촉발시킨 1960년의 3.15 부정선거, 이승만을 결국 끌어내리게 만든 그 3.15 부정선거가 또 역사적인 선거입니다만, 2012년 부정선거 또한 역사적인 부정선거입니다. 1960, 우리 가정에서도 부자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역사책에 주체사상이 적혀 있다고 종북이라고, 종북 좌파가 된다고 이 정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치즘 배우면 전부 다 나치스가 됩니까? 논어 배운다고 공자되는 거 아니고 성경 읽는다고 수련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종북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를 추진하게 된 그 배경 자체가 따지고 보면, 천안함이라는 사건을 조작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살인사건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나가서 지나가는 차에 치였는데 옆집 사람이 나와서 칼로 찔렀다고 살인사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보니까 옆집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 옆집이 어떤 집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우리 민족의 절반 아닙니까? 그 원수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이 사실이 밝혀지면, 진실이 밝혀지면, 제가 늘 장담합니다만, 천안함 사건 진실이 드러나면 이 정권은 50년 정권까지 힘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국가기관 전부 총체적으로 나서서 조작에 가담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건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짓을 했어라도 정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는 순간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모든 이슈를 싹 휩쓸고 갑니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조작을 하고 댓글을 달고 한 그런 모든 것을 그 세월호 사건 하나 다 묻어버립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이어지니까 이거를 더 이상 국민들한테 세뇌시키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과서에 못을 박는 짓을 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한동안 저한테 연락 안 오던 언론들이 요즘 간간히 전화가 와요. 이 정권이 역사 교과서에 천안함 사건을 못을 박으려 하는데 신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겨우 5년 지난 사건, 아직까지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 더구나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이 사건을 누가 일단 자기들이 낸 결론을, 일반적으로 발표한 결론을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미친 짓이죠. 근데 한편으로 말이죠. 저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한번 실어봐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뭐 논쟁 자체가 대학 교수급의 박사급의 논쟁에서도 결론이 안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소리를 내는 교수분이 몇 명 안 돼요. 하다못해 하얀 흡착가루가 알루미늄 산화물이다, 수산화물이다, 이 논쟁에 있어서도 미국에 있는 박사분, 캐나다에 있는 박사분, 안동대학교 정기영 박사, 이분 정도만 알루미늄 수산화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전국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이건 알루미늄 산화물이다 라고 하는 논리하고 대립되어 있는, 박사급에서의 논쟁이 대립되어 있는 이론 구도상에서 결론이 안 나는데, 이제 천안함에 대한 과학적인 논쟁이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저는 환영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관심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책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럼 선생님들도 고민됩니다. 학생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질문들을 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는 이거 무조건 저런데 어떻게 이게 교과서 이렇게 맞습니까? 하면 선생님도 고민이 되죠.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쟁들이 학생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데 있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너무나 관심도 안 가지고, 너무나 언론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부 다 막으려다 보니 이제 덮고 덮다가 대못을 박는 교과서에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역사를 무시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명박입니다. 이명박이 역사를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모를 정도는 아닌, 무식할 정도는 아닌데 무시하는 겁니다. 아예 무시하다 보니까 삼면이 바다인 나라를 가운데를 질서 가로질러 문화를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부딪힌다. 겨우 4대강을 전부 쑥대기한테 다 파놨지 않습니까? 다 팠는데도 결국 이번에 지금 10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하는데, 특히 충청남도는 그럼 4대강 사업을 왜 했습니까? 가뭄인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그래도 이명박은 현 정권보다는 낫다고 보는 게, 희대의 꼼수왕도 자신의 짐승적인 그런 탐욕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구적인 이성을 도구적으로 사용을 해서 배 터지게 퍼먹더라도 최소한 절차적인 꼼수는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절차적으로나마 꼼수라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지목적을 달성했는데, 이 정권은 그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명박은 결국은 4대강 파가지고 녹색의 녹조 라떼만 전국의 4대강에 이제 키워놨습니다만, 아예 박근혜 정권은 역사에 무지하다, 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역사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역사가 나 또 내 아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모르지 않을 텐데, 역사를 알면. 그리고 역사책 자체를 바꾸고, 요즘 새정치민주연합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표 하나는 잘 썼더라고요.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 그거 하나는 참 칭찬하고, 딴 거는 딱 하나도 없습니다만 결국 역사에 무지하니까 교과서를 건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역사의 진실은, 국정교과서 역사하는 진실은 역사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민낯이다. 이 아가씨 참 정말 며느리 삼고 싶은 아가씨 아닙니까? 저걸 한번 보십시오. 청와대는 너희 집이 아니고 역사도 너희 집 가정사가 아니다. 맞아. 참하고 참 정확한 정복을 지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김재동 씨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역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역사 마음까지 국정화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김재동. 예.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슬슬 길바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길로 나오면 그죠?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정의 역사는 1960년에 62년이지만 2012년에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조정선거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있었습니다. 2012년 총선도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2012년 대선 부정선거를 위해서 그 이전에 이미 사전에 이 사람들은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2010년 부정선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구청장이 21개 구청장이 그다지 민주당이죠. 지금도 서울시 25개 중에 21개 구청장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25개 중에 21개를 구청장이 싹쓸이를 했는데 시장이 진다? 보선이 됐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거는 통계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당시에 구청장은 민주당 찍고 시장을 오세훈 찍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없으실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새벽 1시 반 이후에 뒤집었다 말입니다. 새벽 1시 반 이후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저 3개구 밤 11시까지 개표를 안 하다가 11시 이후에 개표를 하다가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하고 그냥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였는데 새벽 1시부터 서서히 바뀝니다. 강남 3구의 민주당의 참가인들을 전부 돌려보내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표를 쫙쫙 올려가지고 강남 3구에서 뒤집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강남 3구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는 참가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걸 선거 다음날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총선 때는 모든 지표가 여야 동수의 통합진보당만큼 이기는 구도였습니다. 그런 이기는 구도였는데 결국은 뒤바뀌어버리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확인된 것만 강남갑을 서초갑을 물어보면 박스가 종이박스입니다. 저는 열리고 찢기고 뜯기고 열쇠가 없어지고 특히 강남 정동용 출마했던 지역구에는 55개 박스 중에 18개가 저렇게 모양이 났습니다. 55개 중에 28개죠. 28개 55개 중에 28개 박스가 열리고 뜯기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도장이 없는 투표함이 도착을 했는데 도장이 안 찍혀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박스가 통째로 갑니다. 왜냐하면 박스가 이동을 할 때는 그날 하루 종일 참관했던 사람은 최종적으로 도장 하나 찍어야 자기가 돈을 받습니다. 자기가 돈을 받아야 저녁을 먹거든요.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이 도장 찍어주고 돈 받는 거야. 당연한 자신의 마음이죠. 그런데 도착했는데 도장이 없다. 박스가 통째로 갑니다. 과연 박스를 통째로 바뀌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 표 안에 1년 번호가 없습니다. 1년 번호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부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문제가 제일 처음 거론이 되고 할 때 우리 한영수 대표님이 그랬습니다. 선관위에 내가 근무를 했었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아니면 그 이전 정권 때부터 부정을 위한 준비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해도 노무현을 뼈에 새긴 도뼈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거든요. 노무현이 그런 부정으로 당선됐단 말이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고 삼나라당에서 나중에 이의제기를 해서 검토한 결과 재검한 결과 못 받겠댔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언급하지 마십시오라고 내려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부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DJ 정권 말기 때의 부정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게 비극입니다.
지금 이 부정을 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1년 번호가 없어진 것도 그렇고 이명박은 열심히 그걸 충실하게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부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지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하고 정몽준이 붙었을 때 그때도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원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표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뒤집지 못했습니다. 과연 DJ 정권 말기에 참여정부가 탄생할 때도 표로 이겼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루 지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시스템입니다. 어쩌면 지금 민주당이 부정선거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이 시스템의 탄생이 그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이 시스템이 있는 한 정권 교체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다음 달에 강동원 의원께서 나와서 부정선거를 정리해 주시겠지만 참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영수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한테 이 문제를 바꿔보기 위해서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재작년 3월입니까? 문재인 대표도 찾아갔습니다. 한 대표님하고 제가 같이 갔습니다. 문재인 당시 의원이죠. 의원 사무실로 가서 그건 한 2시간 가까이를 이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한테. 그랬더니 그때 그랬습니다. 수긍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펼쳐놓은 게 다 논리적으로 맞고 다 확실한 근거, 데이터 근거로 해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대선 부정이었다고 손해내 주시든지, 그게 너무 세다 싶으면 지난 선거 대선의 선거 개표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손해내 주시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젊은 의원 2사람을 추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수긍이 되면 그 젊은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까지 했는데 그 뒤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있다가 보좌관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의 개표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번 지방선거에도 개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 정도 발표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강동원 의원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서 3시간 정도 자료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금년 초로 기억합니다. 우리 한 대표님도 강원이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다 모아서 받아들여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까지도 하고, 그리고 좀 열심히 또 강연도 하시고 또 국회에서 세미나도 개최하시고 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왕따가 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지역위원장자도 현역 의원인데도 지역위원장도 이강래가 또 나와서 같이 그쪽에서 지역을 하겠다고 해서 유일하게 새정치연합 모든 지역구 내에서 유일하게 거기만 지역위원장을 공석으로 놔두고 그 뒤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었습니다. 그분이 원래는 저기 통합진보당에 있다가 그죠? 그 다음에 탈당해서 새정치연합으로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저쪽 순창 쪽이죠? 남원. 네. 다음 달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현역 의원께서 나서주시면,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내년 총선까지 이걸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힘들 겁니다. 내후년 대선 때도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한테는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표차로 이기면 괜찮을 겁니다. 절대적인 표차로 하면 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만큼의 표를 모으게 되면 이길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야당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최근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또 새누리 그것도 팩스 입당했다고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참 노무현 대통령님은 사람 복도 없습니다. 그죠? 네? 누굽니까? 저 외무부 장관 했던 그 양반도 그리는 거라고, 또 김장수 꼿꼿한 장군으로 또 소문난 김장수도 저쪽으로 갔는데, 이제 국정원장까지 지난 김만복까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싹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몇 년 동안 열심히 충성하다가
모여서 거기로 확 뒤집지 않을까요? 혹시? 내부에서 확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김한복 그 뉴스를 보고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자면 2004년 그럼 그때가 참여정부 출범하고 2년 지났었습니다. 2004년에 그때는 남북한이 굉장히 좀 가까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2년 뒤니까 남북한이 서로 한 라인으로 서로 전화하고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의 꽃게전쟁. 서해전쟁 자체가 꽃게전쟁이니까요. 꽃게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그리고 중국은 비치고 들어와가지고 NLL 막 휘젓고 다니고 그때 이제 북한하고 남한 간에 서로 한 라인을 하고 또 특히 서해에는 중국 어선들이 요 NLL 꽃게 어선 황금어장이거든요. 북한 어선도 못 들어오고 남한 어선도 못 들어가니까 그 중간에 NLL 그 지역은 정말 꽃게들이 황금어장. 그러니까 중국 어선들이 그리 와가지고 조업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봐도 야구로 위에서 봐도 야구로죠. 그랬더니 북한 경비정들이 하루는 날을 잡아가지고 중국 어선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중국 어선들이 전부 NLL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북한 경비정이 NLL 앞에서 넘어가면서 남쪽에 전화를 한 겁니다. 전통을 쳤어요. 우리 중국 어선 때문에 NLL 좀 들어가야 되니 양해하시라고요. 해가지고 전통을 친 겁니다. 통상 그렇게 했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서로 양해하에 무기나오고. 근데 해필이면 우리 쪽에서 그거를 전통을 받아야 될 당직자가 자리를 비웠더니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채로 현장에서는 달려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현장에서 보니까 웬 북한 경비가 두 척이 막 달려 들어오는데 자기들은 아무 정보도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국방부에 합참에다 연락을 합니다. 지금 북한 경비중 두 척이 NLL 넘고 있다. 합참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가지고 결국 돌려보내라. 어떻게 돌려보내냐. 포를 쏴서라도 돌려보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남한 경비정이 북한 경비정에다가 포를 쏩니다. 빠방! 포를 쏘니까 북한 경비정 앞에서 포가 터졌죠. 그러니 맞추지는 않고 앞에다 쏜 거예요. 그러니 북한 경비정 도착이 혼기백산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 다음에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면 우리나라에 그 감청기관이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교신을 감청하는 기관에서 감청을 하다 보니 북한말로 이 갓나 새끼들이 포를 쏘고 지랄하네 하고 이런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래가지고 이게 청와대 NSC까지 보고가 됩니다. 야 이거 사실조사라. 이게 무슨 소린지 누가 포를 썼다는 건지.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니 북한의 경비정 도척이 NLL을 넘게 됐고 그거를 올려보내는 과정에서 포를 쏘라는 지시를 하게 됐다라고 밝혀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합참에서 북한 경비정한테 포를 쏘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기 전에 청와대 NSC에 보고를 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돼요. 모든 포를 쏘는 명령을 하기 전에는 지휘체계상 청와대 쪽에 보고를 하고 하다못해 통보라도 하고 이러저러 해서 포를 쏘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액션을 해야 되는 것이 룰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실개입이 벌어집니다. 합참에서는 우리는 통보했다. 당연히 통보하게 돼 있으니까 통보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를 했다. 근데 청와대 NSC에서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더라 해서 진실게임이 벌어집니다. 2004년에. 뉴스에 만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군검찰이 나서게 됩니다. 나서서 전부 다 조사를 했더니 합참에는 9명이 영광급 장교가 이 사람이 보고했고 보고한 걸 들었고 들은 거를 기록했고 해가지고 딱 9명이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럼 맞네. 청와대 영광급 장교 1명, 백령도 출신 영광급 장교, 대구 해병대 장교 1명. 한 명이 혼자서 아니다 나는 받을 수 없다니까 이게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네가 잘못했다. 여기는 다 맞다. 증거가 다 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직 해임시키든지 아니면 뭐 정신병을 보내든지 하여튼 그렇게 징계하기까지 간 겁니다. 그때 이 청와대 NSC의 상황실장이 누가 있었냐면은 류모 장군이라고 공군 투스타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NSC 상황실장을 하고 있었어요. 도저히 이 친구가 믿을만한 친구가 그런 거짓말할 친구가 아닌데 불렀어요. 야 너 정말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받는 게 맞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너 정말 목숨 걸고 너 얘기할 수 있겠냐? 형님 절대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냐? 확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류장군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누구한테 가느냐? 김만복 국정원장한테 갑니다. 국정원에 가서 김만복 원장한테 가서 형님 여차여차한 문제로 지금 진실게임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김만복 원장이 그러면 내가 유능한 과장 한 명을 붙여줄 테니 풀어봐라. 그래서 국정과장을 붙여줍니다. 국정과장을 데리고 청와대에 와서 청와대 통신 전문가 2명을 데려와가지고 LG산전의 옷을 빌려다가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 국정과장과 청와대 통신 전문가 2명이 국방부 지하벙커로 가요. 통화 기록을 조사하면 되는데 청와대하고 합참 간의 통화가 전화를 들면 때레랭 하는 전화라서 기록이 없답니다. 들면 때레랭. 그래서 이 서버가 어디냐 찾더니 국방부 지하벙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국방부 지하벙커로 갔습니다. 가서 쭉 조사를 들어갈 때는 이제 신분증을 내고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게 보내준 겁니다. 가서 서버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기록을 빼보니 거짓말이 드러난 거예요. 포를 다 쏘고 다 1시간 이후에 청와대에 전화한 기록이 국방부 지하벙커 서버 안에 있었다. 쫙 출력해서 딱 지고 나오는데 국방부 애들이 총을 들이대고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때서야 난리가 난 거예요. 국방부가 저 인간들이 왜 왔냐 해가지고 뭐 하다가 알아봤더니 결국은 그걸 뽑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알게 되자 위에 보고하니까 야 못 가게 하고 맞고 자료 다 뺏어 그렇게 된 거죠. 총을 갖다 들이대고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국정원 과장이 이 청와대 류장군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했답니다. 너 거기서 못 나가면 국정원 과장 끝나는 거야 임마. 다 끊어버렸답니다. 그랬더니 1시간 만에 나갔대요. 뭐 같이 총을 들고 맞짱 떴을 수도 있겠죠. 그 자료를 들고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청와대에서 배회했습니다.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청와대를 속인 사건이 2004년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가 열려서 이건 그 사건은요. 하나회 사건 이후로 국방부를 한 방에 개혁할 수 있는 저를 찾았습니다. 그 정도 사건이면 적어도 장군 한 30명은 못 나게 될 겁니다. 그저 국방장관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출처랑을 해도 할 말 없습니다. 남북 간에 포를 쏘는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거를 보고했다고 거짓말까지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거짓말을 조작한 총책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천안함 사건을 조작한 책임자인 김태형 국방장관이 별 3개 빼기입니다. 천안함. 그 인간이 그때 만약에 옷을 벗었으면 천안함 사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 조작에 따른 그 양반이 국방장관이 되어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는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왜 개혁을 못했느냐? 청와대 내에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국방부를 혼을 내야 된다. 국방부를 싹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는데 그걸 한 방에 잡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문재인. 문재인 비서실장이 만약에 이것이 문제화되면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워진다는 이유로 그거를 덮었습니다. 그때 이주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께 보고해야 됩니다. 이걸 대통령께 보고하면 노무현 대통령 성격에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죠? 원리 원칙대로 칼같이 하겠죠.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부터 해서 좀 더 줄줄이 옷을 벗어야 되겠죠. 그걸 막은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 되겠다고 계속 나서면은 이 내용을 내가 책으로 낼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나라 야당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가장 리더십이 없고 가장 판단력도 모자라고 분별력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야당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천안함부터 세월호 부정선거 하나 야당이 싸우는 게 없으니까 교과서에 이것을 못 받겠다고 난리치는 오늘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정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돼요. 반드시 언제든지. 자, 2012년 대선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문재인 52.6대 48.6. 강동원 의원도 이야기 못할 내용 중에 하나가 있네요. 50대 투표율이 89.9%랍니다. 89.9% 투표율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50대가 선거 못해서 미친 사람들입니까? 90%는 평균적으로 95%라는 동네가 존재해야 돼요. 그죠? 평균 90%면
85%라는 동네가 있으니까 95%라는 동네가 있는데 95%라는 동네 대구 사람들 투표를 해도 그 정도 되겠습니까? 호남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50대 사람들이 많이 하게끔 데이터로 만들었던 얘기밖에 안 되죠. 혼표. 그죠? 박근혜라는 라인에 문재인 동그라미 찍은 게 튀어나온 것들. 그죠? 한꺼번에 묶이는 것. 혼표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저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시험 칠 때마다 매번 이 OMR 카드 기덕이 쓰거든. 이거 에러 안 납니다. 주변에 학교 교사하는 사람들한테 니네 시험 채점할 때마다 쓰는 기계에 1번에다 동그라미 쳤는데 2번으로 채점한 거 있느냐? 없습니다. 희미하거나 가운데 물렸거나 두 개의 답을 썼거나 하면은 톡 튀어나오지만 1번에다 동그라미 쳤는데 2번으로 카운트하는 기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표가 있는 거는 쓸 수가 없죠. 개표 자체를 기획해서 합니다. 제일 처음에 강원도하고 경북을 제일 먼저 열어요. 만약에 호남부터 열면은 문재인이 이기면서 시작하겠죠. 근데 강원도하고 경북을 먼저 여는데 그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열다 보니까 경북하고 강원도를 먼저 열 수가 있겠지라고 하지만 기획적인 개표입니다. 왜? 처음부터 87% 시작하거든. 87%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동안 쭉 내려오면 이쪽은 주눅듭니다. 개표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못 이기고 끝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람 심리는 포기하고 기대를 접게 됩니다. 새벽 1시부터 12시 넘었을 때부터는 아마 선생님 다 아이고 졌다 하고 텔레비 꺼라 주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새벽 1시 6분에 최대 격차가 벌어지는 순간인데 그 이후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박근혜의 득표율을 어느 특정한 지점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강동원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하시기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음모론으로 몰아간다고 하게 되면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그렇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51.8, 51.7, 51.6, 51.5까지 내려옵니다. 쭉 87%부터 시작했던 지지율이 쭉 내려와서 51.8, 7, 6, 5까지 내려와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얼마나? 51.6으로 올라갔다 51.7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하나 내려서 56.6으로 안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이 51.6이기 때문에 쭉 왔다가 한번 출렁하다가 51.6으로 마무리됐을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역누적 득표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표를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표를 개표한 그 데이터를 뒤집어서 마지막에 한 걸 제일 먼저 개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어쨌든 결론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개표한 순서를 만약에 바꿔서 검토해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게 역누적 득표율인데 이걸로 검토해보니 희한한 사실이 밝혀질 때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새벽에 특정한 시간에 박근혜 표보다 문재인 표가 많아지는 시간대가 집중적으로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표 결과는 지역에 따라서 영남은 박근혜가 많고 호남은 문재인이 많고 그죠? 부산 경남은 60%가 박근혜고 40%가 문재인이고 그런 편차는 존재하지만 6대4라고 하는 이 프로테이지가 시간대별로 거꾸로 뒤집어지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빙지역은 있을 수 있어요. 경기도나 충청도나 이런 데처럼 51대 49 이런 때는 49대 51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국의 16개 시도 가운데 박근혜가 우월한 경북, 대구 빼고 문재인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호남, 전라남북 빼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남북도 심지어 울산, 경남, 경남, 부산까지 제주까지 새벽 4시 이후에 문재인이 이기는 표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 그랬을까를 분석해봅니다. 그럼 다른 데는 다 빼고 경남, 부산만 봤단 말이죠. 경남, 부산만 한번 보니까
저 시간대에 경남이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일이 벌어지고 부산도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6대4입니다. 60%가 박근혜가 우세한 지역에서 문재인 표가 많아지는 시간대가 발생한다는 말은 그 시간대에 문재인 표가 많아져야만 되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51.7%까지 올라간 박근혜 지지율을 51.6으로 0.1%를 낮추기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한가? 51.6으로 이기든 7로 이기든 8로 이기든 자기들이 이기면 되는 문제인데 왜 51.6에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집착을 했을까라는 것이 퀘스천 마크라는 말이죠. 0.1%면 몇 표인지 아닙니까? 30만 표. 300,000만 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0.1%는 30만 표. 30만 표를 올리기 위해서 갑자기 부산 사람 30만 표가 많아지도록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인구가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필요한 30만 표를 전국의 16개 시도에다가 쭉 분산해서 나누다 보니 영호남처럼 특정 승인이 많아진 것은 표가 잘 안 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표가 날 정도로 역전 현상이 나타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왜 51.7을 51.6으로 하나 낮추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을까? 서로 긴밀한 약조가 아니냐라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내 너를 대통령 만들어줄게 라는 거를 각서를 쓰겠습니까? 녹음을 해놓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 세력과 이 세력과 이 세력이 서로 묵인 앞하에 그 지점에서 된다라고 하는 약조가 있다고 하면 그거로서 증빙이 되어버리니까요. 그 결론이 뭔지 압니까? 박근혜 정권은 절대로 이명박 정권을 벌하지 못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 그 앞 정권, 민주 정권만 하더라도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 사람들 많이 작살냈잖아요. 그죠? 어느 정권이나 잘잘못을 따지든 옳든 그르든 앞 정권하고 차별화를 가져왔던 것이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정치사입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이 어리가 돈독해서 앞 이명박 정권 손을 못 댑니까? 그 비리투성인 거를 하다못해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이명박의 자원 외교 하나만 터뜨려도 자기들이 행복하게 뒷짐지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도 이명박 손 못 대잖아요. 손 대면은 같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게 만들어준 자궁의 역할을 한 태어난 아이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이 코드에 담겨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 이 1년 번호를 없애버리면요. 밤에 모여있는 투표용지 박스가 이 잔뜩 모여있으면 오늘 밤에 요원들이 와서 통째로 바꿔버려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해도 내 1년 번호가 1, 2, 3, 4, 7, 8인데 내가 찍은 표가 여기 있는가 보자라고 소송을 해도 밝힐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없애버려서.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서 선거 전에 있고 개표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득표수가 방송에 보도됐고 이건 아마 집중적으로 강동원 의원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봤잖아요. 그죠? 몇 표 막 나오잖아요. 개표 71표에 투표자가 630만 몇 표. 방송에 나와 있는 저 숫자가 어떻게 그 다음날 선관위가 공식 발표한 숫자보다 많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630만 9,610인 방송. 저거 볼 당시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몇 명이 투표했는지. 그런데 그 다음날 공식 발표했는데 630만 7,869로 발표합니다. 도대체 방송에 보내준 유령들은 누굽니까? 규정에 단초에 있는 거죠. 서울, 경기, 강원, 부산 할 것 없이 모든 데이터가 방송에 나온 것과 집계하는 게 틀립니다. 방송에 나왔던 게 많습니다. 유령들이 투표한 겁니다. 그리고 도장 대란, 도장들은 개표 상황표를 나중에 보니까 도장들이 다른 도장들이 막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만 보면은 이 동네가 다른 동네인데 위원장이 도장을 찍었다가 사인했다가 사후에 내용을 수정을 해서 내용을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수정을 해야 되냐면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서 몇 사람이 투표했다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도장 찍었는데
방송으로 나간 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맞춰야 되잖아요. 나중에 맞춰내다 보니까 이 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만드니까 도장이나 사인을 다시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광주, 열심히 만들었지만 사인도 제대로 못합니다. 사람도 다르고 똑같은 도장 2개씩 찍고 비슷하긴 했지만 분명히 다른 필체고, 필체가 다른 거 확실하게 표현하죠, 그죠? 다르잖아요. 광주시 북구, 광주시 북구에 문흥동과 중흥동에 표가 있는데 도장이, 위원장 도장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도장밥을 많이 친 것처럼 보이죠. 요거는 도장밥이 약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걸 좀 확대를 해봤더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최인규, 최인규인. 글자가 틀리네. 우리 최 대표님, 최시성을 쓰시는 분들 도장 쓸 때 최가 이렇게 길게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길게. 저는 여기서 최인규로 내장 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광주 북구의 구장 판사예요. 이 구장 판사님이 광주 북구의 선관위원장인데 자기가 그날 가져간 도장이 오른쪽 도장입니다. 그래서 개표가 끝날 때마다 저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입수한 데이터를 봤더니 이 도장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용지에 저 도장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인규 세자, 최인규인 내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도장을 임의로 파서 찍어서 조작한 것이다 라고 칼럼을 인터넷에 쓰고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을 접수시켰습니다. 이게 2010년 작년 2월 4일날 창원지방검찰청 임은정 검사 앞 해가지고 제가 못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왜 그죠? 서울에서 아주 과거에 과거사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무죄, 검찰에서 무죄를 해가지고 굉장히 신문에도 나오고 했던 분이잖아요. 검찰에서 공수할 때는 무죄로 올리는 경우가 없는데, 위에서 차장검사, 부장검사 다 말리는데, 이거는 무죄로 올리겠다, 무죄로 올리고, 문 걸어 잠그고, 법정에 문을 걸어 잠그고, 무죄 올려가지고 했던 여자 검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내려가지고 창원지검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임은정 검사가 이거를 조사해달라고 그 검사 앞으로 내가 메모까지 해가지고 고발장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뉴시스 기자가 바로 달렸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뉴시스 기자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 부장 판사한테 전화를 해서, 판사님, 지난 대선 때 도장이 두 종류가 찍혀있는 거 아십니까? 무슨 소리예요? 도장이 두 종류던데. 그래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럼 내가 알아보고 통합시다.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했나봐요. 이미 제가 쓴 고발장 낸 사진까지 인터넷에 이미 다 올라갔고 보도가 되었으니까 확인을 해보니 도장이 두 종류인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또 전화를 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장이 두 종류인데 어느 게 판사님 도장입니까? 오른쪽 겁니다. 그 왼쪽 도장은 뭡니까? 알아봤더니 우리 선관위 직원이 만들어서 찍었다고 합니다. 볼 거 없죠. 그 사실로서 선거법 위반 맞죠? 그 사실로서. 그래서 선관위 직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도장을 임의로, 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서 사후에 다시 찍었느냐? 그랬더니 한다는 대답이, 도장이 두 종류라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과거에 선관위에 계셨던 한영수 대표님 맞습니까? 등록을 해야 되죠. 그렇죠? 등록하지 않은 거를 사회 찍으면 그 자체가 위법이죠. 그래서 두 종류 도장이 밝혀진 겁니다. 현직 부장판사. 그러면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그 제가 고발한 고발장이 어떻게 됐냐면 기각돼 버렸습니다. 항소했습니다. 또 기각했습니다. 재항고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재정 신청했습니다. 판사 앞으로 또 기각됐습니다. 4번의 결재 기각돼서 이건 조사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부정선거고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선관위원장의 육성 녹음까지 다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뉴시스 기자 핸드폰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참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외국 같으면 이 정도 같으면 벌써 줄줄이 옷을 벗어도 왜 이 나라는 선관위원장이 지방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합니까? 가장 보수적이고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가 사법기관 밑에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지방 판사들도 밑에 도장 찍는 7명의 저 위원들은 왜 전부 다 판검사나 지방유지라고 하면서 보수적인 사람들만 쭉 배치시키냐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불공정 선거입니다. 선거 자체를 교회를 많이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공정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형사고발한 것이 무산이 되고요. 이제 핵심적인 실마리가 됐던 개표 상황표의 기록 내용들인데 시간이 잘못되고 있고 선관위에서 개표를 하면 개표한 시간보다도 이후에 선관위에서 집계하고 그 이후에 방송 나가는 게 룰입니다. 그렇죠? 뭐 7시 40분에서 8시 끝나면 20분에 보고해서 40분에 집계해서 9시에 언론사 나가면 저 위에 순서가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그런데 개표소에서 7시 40분 개표에서 8시에 개표가 끝났는데 그것보다 앞선 시간에 중앙선관위가 발표를 해버리면 이건 황당한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방송사에는 7시면 나가버리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개표가. 현장에서는 개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춘천시 같은 경우에 전국에 한 200몇 군데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춘천시 같은 경우는 9시 1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9시 24분에 개표가 끝났는데 중앙선관위 집계 발표는 7시 40분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사에는 7시 50분에 방송이 나가버립니다. 저걸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날 당일을. 왜냐하면 우리는 개표하기 바빠요. 우리가 개표하기 바쁜데 이 지역에 몇 표가 방송으로 나갔다는 걸 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명동 향림교회에 몇 표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중구 몇 표로 합산되버린단 말이에요. 중구 몇 표로 합산돼서 발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알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성년 사무처장처럼 저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사후에 이 개표비율을 다 우리 역사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모아다가 시간대별로 다 분석을 해본 거예요. 분석을 해봤더니 9시 14분에 개표 시작, 9시 14분에 개표 끝났는데 7시 40분에 위원장이 발표한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왜 존재하는지를 밝혀봤더니 방송에 나간 것이 7시 42분에 세 번째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춘천시의 강원도 춘천시 언론사 포탈사에 제공한 개표 진행 사항이라는 이 표는 선관위에서 당연히 제공해주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춘천시 몇 명이 선거인수인데 투표가 몇 명에서 박근혜가 몇 표 타고 문재인이 몇 표 받았다는 저 데이터는 숫자까지 동일한 유일한 자료 바로 앞에 있었던 이 데이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자료가 7시 42분에 방송에 나가버린 거예요. 방송에 나가버린 이 데이터로 거꾸로 역산해서 기록을 해서 다시 도장 찍고 시간은 방송에 나간 시간보다 앞에 위원장이 발표해야 되니까 7시 40분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후에 개표가 되죠. 저런 것이 제가 살고 있는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도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개표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방송으로 나갔더라고요. 이런 희대의 부정을 저질러 놓고 지금 대통령 하고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용산구, 제기동, 청량리, 서울만 해도 이만큼입니다. 서울만 해도. 그 대한민국의 똑똑하신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서울도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마법의 미분류표. 이건
공돈입니다. 무슨 기계가 카운트를 하는데 뒤에 이거는 무슨 표인지 모르겠다고 줄줄줄 흘러냅니까? 1이면 1이고 2면 2고 3이면 딱 정확하게 구분하게끔 되어있는 기계를 통과해 나왔는데 이건 누구를 찍었는지 구분하지 못하겠다고 뒤로 줄줄줄 흘러나온 표가 미분류표입니다. 왜냐하면 참관인들이 겨우 몇 명 안 되는 야당 측 참관인 4~5명밖에 안 되는 참관인이 그 기계에 열몇 대에서 줄줄줄 쏟아져 나오는 걸 다 감시도 못하는데 감시를 하더라도 뭘 감시합니까? 막 표가 찍혀 나오는 분류되어 나오는 곳을 눈여겨보잖아요. 그죠? 박근혜 표 라인에서 박근혜가 나오는 기계를 한번 보자. 법정에다 불 대에다 놓고 한번 찍어보자. 우리가 3,000표를 가지고 와서 돌려보자. 기계가 하도 안 좋아가지고 다 교체했답니다. 2000년 작년 6월달에. 증거인멸이죠. 업체까지 바꿔버립니다. 한등 시스템에서 미국 시스템. 사전투표 제도의 함정. 부정선거에 관해서 낙곰수, 지금 저 파파이스 운영하는 김어준 총수하고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제가 이랬더니 사전투표 제도야말로 저 사람들의 신의 한 수. 저도 동의합니다.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모든 부정을 한 방에 뒤집는 완벽한 신의 한 수가 사전투표 제도입니다. 보십시오. 선거하기 5일 전에 이틀 동안 선거할 기회를 준다. 편하게 느끼죠. 그죠? 내가 선거 당일날 아들, 딸 일이 있거나 손주 보러 가신다고 해서 선거날 내가 못 가니 5일 전에 4일 전에 미리 투표하면 편리할 것 같죠. 완벽하게 투명성이 유지되는 나라에서는 편리하죠.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캐나다도 사전투표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5일 전에 16%가 투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일 전에. 총선 같은 경우는 4천만 국민 중에서 3천만 명이 투표해서 75%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나 지방선거는 관심도가 떨어져서 50% 미만이고, 특히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30몇 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을 때 3천만, 적을 때는 1,000만이 투표한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10% 내지 15%가 사전에 5일 전에 투표를 한다는 의미는 총선 때 400만 명이 미리 투표를 하는 겁니다. 400만 명이. 재보궐선거 때는 100만 명이 미리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서 전국 단위로 여론조사를 할 때 몇 명 대상으로 하시는지 아시면 1,000명, 1,000명.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돌려서 물어보고 남녀 물어보고 해서 신뢰도 95%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1,000명을 조사해도 거의 근사치로 우리가 결론을 안다고 하는 게 여론조사인데 아주 정확하게 10,000명, 20,000명 단위로 조사하면 그건 거의 완벽하게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400만 명이 투표해요. 400만 명이. 400만 명이 전 국민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한 결과를 5일 뒤면은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투표가 있는데 권력자가 그 내용을 5일 전에 있었던 결과를 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는 선거가 5일 뒤에 있는데 오늘 한 선거 결과를 내용이 궁금하겠습니까? 안 궁금하겠습니까? 당연히 궁금하죠. 근데 그거 속을 들여다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봉투를 낮에 벽에다 햇살을 유리창에 갖다 붙여도 속이 보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노란 봉투 안에다가 투표용지 도장 찍고 집어넣고 밝은 불빛에 한번 비춰보시라고요. 낮에 햇살 있는 유리창에 갖고 대보시라고요. 속이 멀리 칼로 뜯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관위를 믿습니까? 이 정권을 만든 데 집단이 선관위인데 거기 소속된 분이 나와가지고 그 부정한다고 해서 지금 소송 나오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5일 전에 투표한 거를 모아놓고 있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안 볼 거라고 믿습니다. 호남은 볼 필요 없죠. 경상북도도 볼 필요가 없겠죠. 박빙 지역에 박빙인 곳에 이 지역은 우리가 이기겠다. 부정을 저지르는데 전국 단위로 저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400만 표를 다 봅니까? 못 보지. 못 봐요. 확실하게 자기들이 이길 것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여론조사 수준으로도 밝혀지잖아요. 선거를 앞둔 정당이 어느 지역에서 이길까 질까 거기 출마한 사람 본인도 자기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여론조사 안 합니까? 하죠. 여론조사는 뭘 하든 여기는 뭐 안전지대 아닌지대 다 합니다. 애매한 박빙지대 10곳 내지 20곳만 집중 관리하면 20표로 20석을 줘서 과반수를 뺏긴 정당이 10개 내지 20개만 결과를 바꾸면 절대 다수당이 되고, 이 나라는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대통령 선거는 무조건 50대 50입니다. 왜냐? 철통 같은 35%가 저기 뿌리를 받고 있고 이쪽도 30% 35% 정도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변화하기 때문에 50대 50을 전으로 한 49대 41, 52대 48 정도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대통령 선거는. 거기서 약간만 바꾸면 당락이 결정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정한 서울 지역, 수도권의 특정한 지역들을 차출해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결과만을 본다면은 그 지역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나머지 5일 동안 어떻게 돈을 더 투입을 해야 될지, 더 조직을 강화해야 될지, 아니면 부정선거의 개표적 조작을 해서라도 이기게 하는 대책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전선거예요. 사전선거야말로 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할 수 있는 사전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주는 제도를 전 국민은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그래서 사전투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아무도 표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전투표 실시한 팀이 있으나 사전투표함이 있는 곳을 지키는 CCTV가 부실해도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고요. 그나마 이런 것이 방송으로 보도되는 것 자체만 하다가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사전투표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창에 공투를 비춰봐도 알고 조명기에 비춰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강동원 의원께서 작년에 사전투표, 전자개표기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자개표를 사전에 검증하고 인정한다라는 법안을 제시를 하셨기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고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만든 것인데요. 보조적으로, 일본은 보조적으로 사용합니다. 전자개표기 1번 씁니다. 이게 어떻게 쓰느냐? 수개표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카운트한테 씁니다. 그럼 더 확실하죠. 그건 불법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손으로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손으로 돈 살리고 난 다음에 드르륵 기계에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 즉 검증 및 인증기관에 사전 검증하고 있는데 검증기관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검증기관을 믿을 수 없는데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를 믿을 수 없는데 무슨 그게 필요가 합니까?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대책은 투표소 완전 수개표밖에 없다.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죠? 그렇죠? 여기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오늘 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가 있었으면 전국의 모든 투표소가 3,000명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3천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전국의 투표소가 13,700곳이거든요. 13,700곳에서 3천만 명이 투표하면 보통 1,000명에서 3,000명 사이가 투표합니다. 평균 2,222명입니다. 한 투표구에. 그럼 우리 여기 뭐 2,000명, 3,000명 투표, 3,000명 투표 해봤자, 그죠? 야당 대표 5분 나오시고, 여당 대표 5분 나오셔가지고, 10명이 가운데 테이블을 둘러 앉으면, 5명 앉은 채로 가운데다가 표를 그 자리에서 쏟아버리면, 자, 6시 투표 끝났습니다. 그러면 표를 다 가지고 오십시오. 붓습니다. 이거 부으면. 쌓일 거 아닙니까? 투표 용지가 어디선가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다 쌓아놓으면. 3,000표 해봐야 10명이 하면 1인당 몇 표 세야 됩니까? 300장. 300만원 돈으로 세는 겁니다. 300만원. 네, 만원짜리는 300개. 근데 그 만원짜리가 하나는 노란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이고 그거 구분하는 겁니다. 그죠? 300장을 세알리는데 몇 분 걸리시겠습니까? 뭐 10분, 20분만 되겠습니까? 검사까지 해봐야. 그래갖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넘겨줘서 확인시킵니다. 여야가 서로 바꿔가면서. 그 뒤에는 우리 주민들이 쭉 둘러서서 제대로 하는지 카메라 손으로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검토합니다. 위에는 CCTV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1년 번호까지.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그거를
컴퓨터에다가 입력합니다. 중구, 향림교회 누구 몇 표, 누구 몇 표 입력하고, 자, 여기에 입력하겠습니다. 오케이. 땅 두드리면 13,700군데서 데이터 한 방에 쫙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합산되잖아요. 이건 나중에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다 검증이 가능하고, 모든 개표소마다 증인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투표 한 곳에서 개표하는 방식으로 하면 2시간 만에 끝납니다. 새벽까지 개표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한다고 자정 지나서 그 다음날까지 저녁 늦게까지 차를 실어 나른다고 이 가다가 누가 어떤 조작질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박스를 이동하고 가져가서 또 모으고 그걸 또 기계에다 물리고 새벽 5시까지 하느라고 난리치고 그 사이에 12시 넘으면 다 지쳐서 자고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전국이 1시간 내 늦어도 2시간 내 개표가 완료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래서 앞으로는 이 13,500군데 투표소도 누리면 되잖아요. 그죠? 뭐 지역에 무슨 뭐 많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그냥 투표 한 곳에서 개표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면은 얼마나 늦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는 우리 뭐 고등학교 학생의 반장 뽑는 방식 이게 제일 최고잖아요. 그죠? 학생들 반장 뽑는 방식 이거 모아서 바로 이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외국 선진국들은 그러한 것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투표함이 어디론가 이동하는 걸 불법화 시켜놨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투명한 투표함을 쓰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가고, 독일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쓰는 거는 불러가지고 주민을 불러서 다시 기표하라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호주 같은 경우는 투표 당일날 하지 않으면 또 벌금 매기기도 하고 제가 제로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핵심은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것. 수개표를 의무화하고 투표를 한 장소에서 여야 찬간인 주민입회에 개표하고 각 개표소마다 집계 공식 발표를 영상 기록으로 보존하고 투표용지 절취선 중심을 양쪽 모두 일련 번호를 명기해야 되고 선거인 명부 여야 모두 제공해서 일정 기간 검증케 한다. 부재자 투표, 선상 투표, 재투표, 부정기획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고 투표일은 공휴일 지정하고 투표 시간 저녁 8시까지 연장, 무효표 최소화 기표란에 낙서를 허용한다. 투표 불참자 소명을 하고 이유 없는 불참에 대한 벌금 부과하는 것도 방식이고 투표함은 투명 아크릴로 투표용지 투입하고 투표 시장에 CCTV 설치, 선거 참관인, 그다음에 포장 봉인까지 끝나야 참관인 임무가 완료되고 등등, 그 다음에 20년까지 보존하는 이런 등등의 대책을 강구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우리 그 입법기관인 그 강동원 의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천안함 1번을 천안함 내용들은 다 생략합니다. 꼭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에. 거기에 신상철 치시고 신상철 천안함 2개를 치면 제가 한 2시간 떠든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식사하시면서 틀어놓고 들으시면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열심히 떠든 것들 나옵니다. 이거는 스모킹건입니다. 요거 하나만 갖고 계시면은 선생님 어디 가셔도 천안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중에 그래도 자료를 조금 제가 양은 많습니다만 저 뒤에 보면 사진 한 장 있습니다. 어뢰 사진, 요 사진. 그 사진을 요즘 뭐 다 우리 어르신들 핸드폰, 스마트폰 갖고 계시고 스마트폰 아니라고 해도 사진 찍으실 줄 아시죠? 그죠? 사진 찍으실 줄 아잖아요, 핸드폰으로. 요런 사진 하나는 찍어 놓으십시오, 핸드폰에. 그래서 누군가 천안함 이야기하면 야, 이 녀석아 이거 봐라 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천안함이 방파되는 순간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면 함수, 한미 지난 11월 1일 날 부경대 그 김항수 교수가 새로운 논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때 나타난 점이 조류를 거슬러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분석을 했는데 함수, 한미가 반토막이 난 이 순간에는 동력이 없잖아요. 그죠? 배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뭐 엔진도 정지가 되고 프로펠러도 정지되고 다 정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왼 가운데 검은 물체가 거꾸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에서부터 서서히 오른쪽. 그리고 밑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탁 부딪히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걸떡 하더니 한 바퀴 빙 돕니다. 그래서 저는 저놈이 천안함을 반토막 낸 녀석이다 라고 법정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요게 바로 천안함을 반토막 낸 잠수함의 코닝타워, 저 위에 거주 걷고 있죠. 거기 그것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요 부분이 들이받았을 때 잠수함이 저 부분을 들이받으면 치명적이거든요. 옆에 다 깨지잖아요. 다 깨지고, 천안함 사고가 났을 때 AP통신에서 자료 사진으로 올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천안함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정보를 입수를 했는지 몰라도 천안함 사고를 보도하면서 이 사진을 썼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이 김항수 교수 논문을 보면은 이분은 처음에 천안함 지진파를 연구를 했더니 원통형 길이 110m 정도 되는 것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1차로 논문을 발표를 했고, 이번 지진파 연구를 하면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 있는 연구원과 함께 천안함 사고의 지진파는 원통형의 물체와 충돌했을 때에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결론을 낸 것이 작년 12월에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바로 5일 전에는 8초 동영상에 나타난 미상의 물체는 반파 천안함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바로 저 위에 있는 저 영상, 반토막 난 영상이고, 이거는 그 이전에 잡힌 저 영상은 저게 바로 묘령의 천안함이 아니라 천안함이 반파되기 전에 그 인근 해역에 나타났던 녀석이고 길이가 60m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판 때는 이분을 법정 증인으로 모셔서 증언을 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새로 나타난, 그래서 그 물체의 이동 궤적은 이렇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이 이제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바로 이 순간에 저기 반파된 저 영상에서 저것이 정말 어뢰가 터져서 반파된 것이 맞다면 이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이 현상이. 이게 뭐냐면 TOD거든요. TOD. 불에 달군 쇳덩어리를 물에다가 집어넣고 이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저렇게 시커멓게 변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옛날에 빈라덴, 이라크에서 빈라덴 잡는다고 했을 때 항공기 위에서 헬기로 쫙 야간에 다 촬영한 거 혹시 보셨는 거예요? 유튜브나 그런 자료에서 적외선 카메라 또는 TOD 그걸 치시면은 안에 이 생명체가 움직이는 게 그냥 그림처럼 보여요. 사람은 체온이 있잖아요. 그 주변 온도는 뭐 영상 1도, 2도, 3도인데 체온이 30도 가까이 되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적외선 카메라를 들이대면 차가운 물에 뜨거운 새로 달군 쇠를 집어넣었을 때 그 인근의 쇠 주변에 있는 물이 온도가 미세하게 변화해도 저렇게 짙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이 테이블에 손바닥으로 꾹 눌러서 손을 딱 최초로 딱 갖다 대면 손바닥 자국이 한 1, 2분 동안은 계속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온도에 민감한 게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자, 일선에서 지뢰가 터졌답니다. 지뢰가 터져서 발목을 다쳤다고 해요. 저기 와서 심었다는 겁니다. 저는 뭐 누가 했다 이야기할 거 없이 딱 간단합니다. 지뢰가 터진 TOD가 있다면 지뢰심으로 기어온 TOD를 내놔라 이거예요. 틀린 말입니까? 지뢰가 터져서 폭발하는 순간에 적외선 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놈이 기어와가지고 심었을 때 영상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24시간 COT 있으니까 그걸 내놔라. 그걸 내놔야지 결론이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다. 왜? 봐라, 이 집에는 쟤들 거야. 무슨 여름철이면 연탄 한탄강 쪽으로 떠내려오는 게 수십 개씩 떠내려온다는데 홍수 날 때마다 국방부 창고에 엄청 많을 텐데. 그렇고 이것이 누구 짓인지를 가늠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말이죠. 천안함도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서 와가지고선 귀순하겠다고 철책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북한군이 황당하죠. 내가 넘어왔는데도 이거 뭐 경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보니까 이 막사가 있으면 거길 갑니다. 가니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똑똑 노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 열어줘요. 저 북에서 와시다. 그랬더니 그래요? 들어오세요. 라면 끓여서 같이 먹었다는 거 있습니다. 그게 노크 기순 사건 아닙니까? 노크 기순 사건. 참 아름다운 미담이죠. 그죠? 그런데 별들이 9명이 목에 나갔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왜? 경기에 실패했잖아요. 걔가 그냥 넘어와서 아이고 네, 기순하려고 왔습니다. 핵개망정이지. 뭔가 들고 왔으면 수십 명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경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줄줄이 출소가 나야 되는 거 맞죠? 그게 문제죠. 자, 천안함은 46명이 경기에 실패해서 죽었다고 해요. 근데 왜 전부 다 진급을 합니까? 징계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함장 너는 책임 있으니까 너 좀 징계하자 했더니 함장이 딱 가서 서초동가가지고 변호사를 딱 선임하니까 알았다 이렇게 하네. 미안대 사령관 그래도 총책임이 있으니까 징계 좀 할까요? 했더니 조용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됐어. 그게 천안함 사건입니다. 아무도 징계 안 받았습니다. 지뢰 사건에 징계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중사인데 우리 아들이 발목 지뢰 때문에 썼는데 그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병실을 찾아가냐고 어머니가 하소연했잖아요. 그잖아요. 거기에 또 야당 대표라는 양반이 또 지도 또 따라와서 저 병원까지 가는 것도 뭡니까? 대한민국 다친 분이 다 쫓아갈 겁니까? 참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보면 진짜 문제입니다. 정말로. 천안함 검증이 10월 26일 날 천안함 검증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검증과 어뢰 검증이 있었는데요. 오후에 천안함 검증이 있고 오전에 어뢰 검증이 있었는데 천안함 검증 먼저 말씀드릴게요. 프로펠러가 손상이 됐는데 프로펠러 손상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그동안 3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제가 천안함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해서 5년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저는 재판부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당신이 쓸데없는 소리로 국방부의 명예를 훼손하느냐라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자 봐라. 내가 최초로 천안함에 가서 조사했던 2010년 4월 30일 날 천안함 배 밑에 가서 프로펠러를 딱 봤더니 프로펠러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찌그러졌냐 라고 내가 질문을 했더니 미국과 영국의 조사관들이 답하기를 그때는 영어로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막 통역 장교들이 막 귀담아 듣고 뒤에 있는 장교들한테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문제됐냐. 배가 반토막이 나서 바닷속에 쭉 들어가서 프로펠러가 배저 집안에 콩 닿으니까 찌그러졌단 거예요. 야, 배가 반토막 나면 엔진이 온스톱 되고 정지가 되는데 프로펠러가 왜 돌아가니? 그랬더니 돌아갔다는 거예요. 야, 뭐 그렇게 황당한 그게 있냐. 그래서 그러면 왜 날이 하나만 찌그러진 게 아니라 5개 날이 전부 다 찌그러졌느냐? 그랬더니 배를 돌아가지고 제가 대학에서 항해를 전공하고 배를 타고 조선소에서 8년 동안 배를 만드는 감독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소리 들으니까 안 돌아버리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희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나오자마자 이함대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글 쓰고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들 조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 그걸 철회했어요. 나중에 처음에 그 말을 했다가 말도 안 된다고 막 날린다고 제가 인터뷰하고 언론에다 얘기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말을 쓱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프로펠러가 돌다가 갑자기 엔진이 팍 깨지니까 돌던 게 팍 쓰는 바람에 관성으로 휘어졌다. 이게 두 번째. 저 있죠. 선풍기. 저 선풍기 돌다가 갑자기 코드를 팍 뽑으면 찌그러집니까? 날개가? 진짜 황당한 겁니다. 모든 돌아가는 추진체는 전원이 끊기면 서서히 쓰다가 씁니다. 그런 초등학생도 웃을 일을 두 번째 논리로 펼쳤는데 어디서 걸렸느냐. 노정면 위원장이 이 사람들 주장을 가만히 듣다 봤더니 야, 그래, 네 말대로 돌다가 섰다고 치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던 날개가 쓰면 이쪽으로 휘어져야지 왜 저쪽으로 휘어지냐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방향이 거꾸로거든. 국방부 너희들 말이 맞다고 쳐도 방향이 거꾸로. 그랬더니 노인스 교수가 갑자기 말을 쏙 들어오는 거야. 아, 그러면 미스테리다. 미스테리다. 이런 사건은 전 세계에 이런 사건이 있다. 전 세계 같은 소리를. 모든 나라의 선박이 좌초하면 이런 사건이 나타나고. 이것도 깨지니까 세 번째로 나타내는 논리가, 아, 그러면 갑자기 엔진이 정지하는 바람에 빵 터지니까 축이 팍 밀려가지고 쫙 찌르거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손가락으로 확 누르면 딱 오므려지는 것처럼 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10cm가량 축 밀림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증할 때 판사랑 가서 판사, 검사, 변호사 전부 다 가서 축 밀림 현상이 진짜로 있었는지 줄자를 가져가서 쟀습니다. 마치 10cm가 벌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저쪽 프로펠러도 10cm 벌어져 있습니다. 왼쪽 프로펠러는 하나도 휘어진 게 없거든요. 오른쪽 프로펠러만 휘어지고 왼쪽 프로펠러는 멀쩡한데 양쪽 다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축 밀림 현상은 없다. 그래서 판사 재판장도 축 밀림 현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라고 현장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프로펠러 손상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주장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펠러 손상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다시 논리를 거론해야 되고, 미국에 있는 순양함이 하와이 앞에서 좌초가 되었을 때 이 앞에서 망신을 당합니다. 미국 최신의 순양함인데 저희가 수리를 끝나고 항해를 하고 수리 끝나고 나서 테스트하러 한 바퀴 뺑 돌고 들어오는데 모든 대원들이 이제 정복 갈아입고 나가서 술 한잔 할 거라고 다 모여 있는데 좌초를 해요. 그 안에 이 배의 정보, 위치 정보를 내는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겁니다. 오퍼레이터가. 그 바람에 여기를 가고 있는데, 여기 우리 저 내비게이션, 자동차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이 엉망진창으로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돌다가 결국 자초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5일 동안 있는 동안에 물도 퍼내고 뭐 기름도 빼내고 날렵지고 심지어 앞에 있는 앵카 밭까지 다 뜯어냈는데도 못 빠져나오니까 결국은 뭐 사람까지 다 내리고 5일 만에 빼내는데, 처음에 좌초됐을 때 자기 딴에도 살아볼 거라고 이렇게 엔진을 돌렸다 뺐다 했습니다. 이 배도. 그 결과 프로펠러가 부러지고 휘어진 모습이 천안함과 똑같잖아요. 저렇게 좌초된 배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해저 집안에, 저거는 산호초예요. 산호초에 걸리는 산호에 있는 돌멩이에 있으면 프로펠러가 부러집니다. 부러지고 휘어집니다. 천안함은 휘어졌습니다. 밑바닥 다 긁히고요. 저 모습이 천안함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26일 오전 9시에 일본 의뢰에 대한 검증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의뢰가 사실인지 여부 조사를 하는데, 일본 의뢰의 흡착물질과 관련해서 그동안 논쟁은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하얀 가루가 뭐냐? 그래서 이 하얀 가루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 당시에 이정희 의원실에서 그 보좌관이 가서 하얀 물질을 가져다가 미국에 있는 박사들한테 보내요. 그 다음에 KBS 추정유치분팀은 이정희 대표 의원실에서 그 자료를 받아다가 안동대학 정경 박사한테 또 보내가지고 분석을 의뢰합니다. 어떻게 붙어 있는지의 형태가 아니라 하얀 가루만 가져가서 분석을 해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박사들이 딱 안에 조사를 해봤더니 알루미늄 수산화물이고, 국방부의 발표는 알루미늄 잔화물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어뢰가 배 밑에서 터졌다. 터졌는데, 터지면 어뢰가 길이가 7m예요. 길이가 저 끝에서 저기까지 쭉 이렇게 긴데, 그 중에 탄두 위에서 바로 1m 지점에 폭약부가 있어요. 그럼 어뢰 끝이 여기면 폭약부가 여기 있고, 프로펠러는 저 끝에 있어요. 폭약부와 추진체까지는 6m, 5m 70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터지면서 폭약부 안에는 폭약만 있는 게 아니고, 폭약의 폭발량을 늘리기 위해서, 또 폭발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알루미늄 가루가 같이 있답니다. 그래서 폭약과 알루미늄 가루가 막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폭발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알루미늄 가루가 폭약과 함께 섞여서 반응을 일으킬 때 산화 알루미늄이 생성된다. 하얀 가루.
그것이 이것이다라는 게 국방부 주장이에요. 그래서 프로펠러에 있는 하얀 물질이 바로 알루미늄 산화물이고 알루미늄 산화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폭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게 국방부 논리란 말이죠. 그런데 하얀 가루를 미국의 박사들이 해봤더니 많은 첨단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고 알루미늄 수산화물인 거예요. 정경 박사도 조사했더니 알루미늄 수산화물인 거예요. 산화물과 수산물의 차이는 물숫자. 즉 알루미늄이 오랜 세월 공기 중이나 물속에 방치되었을 때 생기는 알루미늄 녹, 그게 알루미늄 수산화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얀 가루가 알루미늄 산화물이니 수산화물이니 오랜 시간 박사급에서 논쟁이 일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이고 무슨 화학 공식이 자꾸 나오냐고 골치 아파서 몇 번 든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논쟁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러한 것에 저는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자, 온도가 터졌을 때 3000도랍니다. 3000도.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기는 원리는 일단 빵 터지면서 3000도까지 올라가니까 물이 싹 증발해요. 버블, 소위 말하는 큰 갑자기 버블이 생기면서 그 공간은 온도에 의해서 물은 싹 증발하고 텅 빈 상태가 되면서 알루미늄 가루와 폭약이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하얀 가루가 물이 없는 상태에서 생성됐기 때문에 그 가루를 분석하면 물이 없는 산화물이 된다는 게 공업 주장인데, 그러면 어뢰가 추진체가 저 끝인데 이 하얀 가루가 저 어뢰를 만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물을 뚫어야 되죠. 그죠? 물이 없는 상태에서 생성된 하얀 가루가 저 어뢰 꼬리를, 저 어뢰 꼬리가 도망 안 가고 있다고 가정을 해버렸습니다. 폭발하는 순간 어뢰 꼬리도 어뢰에 있는 추진체도 막 난리를 치고 날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폭발력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얀 가루는 저 추진체를 잡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바닷물을 뚫고 들어갔다고 칩시다. 가서 저 어뢰 꼬리에 가서 딱 붙었어요. 자, 붙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지금 그 저 종이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갑자기 또 먹통이 됐습니다. 이게 안 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준 자료에 제일 마지막 장 바로 앞에 장. 자, 저 사진을 보면 탄두부가 있고 폭약부가 있고 꼬리에 프로펠러가 있는데 이 폭약부에서 터져가지고 생긴 3000도씨에서 생긴 하얀 가루가 저 일본 어뢰를 만나기 위해서, 꼬리를 만나기 위해서 물을 뚫고 들어가서 저거를 만났다고 치더라도 그 하얀 가루가 어뢰에 붙어있는 모양새는 무작위야 되죠. 무작위, 랜덤, 막 흩어져서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갈하게 붙어있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네? 지랄 난리를 치면서 날아가는 꼬리를 찾아간 하얀 가루가 저렇게 정갈하게 붙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문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지난 문병호 해군 투스타, 윤덕용 카이스트 교수, 국방연구원의 이근득 박사, 그 사람들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이 무작위로 랜덤하게 와서 들러붙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답이 뭔지 아닙니까? 뭐 쥐가 잘 붙는 데가 있겠죠. 잘 붙는 데가 있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붙어 있을까 궁금하죠? 하얀 가루가 붙어 있는 곳에 하부의 물체들은 전부 알루미늄입니다. 안 붙어 있는 곳은 쇠입니다.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왜 알루미늄 성분이 있는 데만 하얗게 있느냐? 그러면 알루미늄 녹, 우리 저 알루미늄으로 만든 냄비에 생기는 녹, 그거의 가능성이 99.99%잖아요. 저것이
소위 말하는 산화 알루미늄이 와서 무작위로 붙을 확률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밀가루를 나눠줘서 이 종이에 던져서 저렇게 만들어서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확률이 돼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손에 밀가루를 쥐어줘서 던져서 저걸 만들 수 있는 5천만 분의 1의 확률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다음 11월 13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재판에 지난번에 윤덕용 카이스트 교수가 나왔는데 질문이 굉장히 길어져서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밀가루를 가져갈 겁니다. 그 사람 손에 쥐어주고, 그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상을 받은 카이스트 총장 출신입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민간인 단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게 과연 무작위로 날라온 랜덤하게 붙은 가루가 맞다고 보십니까? 맞다고 하겠죠. 무조건 이미 발표했는데. 그러면 제가 밀가루를 쥐어줄 테니, 자, 이걸 까맣게 다 칠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뿌려서 똑같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100만 분에 1명 있으면 100만 분의 1의 확률이고, 100만 명한테 줘도 못 만들면 100만 분의 1의 확률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뢰가 존재하는 이유는 천안함이 반파됐기 때문에 천안함을 반토막 낸 그 자식이라고 해서 데리고 온 것이고, 이것이 북한죄라고 하는 안에 1번이라는 것이 적혀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폭발했다는 증거는 하얀 가루가 붙어있기 때문인데, 이게 국방부의 논리인데, 하얀 가루가 폭발과 관계없다면 천안함 사건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선생님들 카메라로 찍어서 누구든지 너 이거 밀가루로 던져서 이렇게 만들 자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무작위로. 그것도 정지해 있는, 더 쉽잖아요. 자, 이대로 둘 테니 1m 앞에서. 이거는 하얀 가루가 물속을 뚫고 난리쳐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추진체를 찾아가서 붙은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운 조건입니다. 근데 쉬운 조건으로 평지에 놓고 1m에서 밀가루를 던져서 이렇게 만들어 보란 얘기예요. 바로 이거 하나가 천안함 어뢰는 폭발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가서 만져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얀 가루가 날라와서 묻었다면 어뢰는 처음에 신품일 거 아닙니까? 그죠? 낡은 어뢰를 장착하고 다니다가 쏘는 나라가 없잖아요. 신품을 쐈으면 페인트도 깨끗하게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흡착했다면 하얀 가루가 금속이 있고, 금속 위에 페인트가 있고, 금속 위에 페인트 위에 가서 붙기 때문에 이렇게 금속인 부분과 페인트 된 부분을 구분해서 이 페인트 위에 하얀 가루가 붙으니까 금속과 페인트와 하얀 가루가 층을 이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럼 하얀 가루를 싹싹싹 긁어내면 페인트가 나와야 되죠? 거꾸로입니다. 까만 페인트가 있는 곳은 그 하부에 하얀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얀 물질만 있는 곳은 까만 페인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높낮이를 봤을 때 페인트가 더 위에 있습니다. 답이 나왔죠? 알루미늄 종이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에다가 이 날개들을 잘라서 국내외 유수한 연구소에다가 보내서 이것이 알루미늄 산화물인지 알루미늄 수산화물인지 여부, 두 번째는 알루미늄 녹인지 외부에서 흡착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판부가 의견으로 듣겠다. 재판부도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이 물질의 성분이 뭔지를 아는 게 우리나라 과학으로 안 되는 일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손으로 만져봐도 합니다. 어딘가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보트가 하나 있으면 딱 차를 세워놓고 유심히 보십시오. 그 보트마다 꼬리에 프로펠러가 달려있는데 그 보트마다 대부분의 프로펠러는 알루미늄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그 야마하 그 모터가 제일 많기 때문에 보트들의 야마하 모터들은 대부분 전부 프로펠러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공기 중이든 물속이든 지나면 녹이 피는데 이 정도 녹이 붙으려면은 전문가들 말로는 5년 내지 6년, 최소한 5년 내지 6년은 물속에 담궈져 있어야 이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보면 날개가 좀 더 이렇게 사갔죠. 어디서 낡은 고철덩어리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밑에서 터졌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 프로펠러가 우리가 흔히 보는 길가에서 보는 보트들에 있는 알루미늄 녹이 똑같잖아요. 가루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라는 것을 굳이 과학적이 아니라 우리 육안으로 확률적인 분포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사진 한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에 랜덤 또는 무작위라고 붙여서 조그마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카이스트 앞에 가서 학생들한테 나누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총장이 이거를 무작위라고 한다. 천안함 1번 어뢰는 천안함 사고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오랜 시간 바닷물 속에 담가있던 고철덩어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군인들은, 왜 모든 나라의 국가에서 이 군부들은 왜 이렇게 조작을 많이 하는가, 그 부분 짚고 끝내겠습니다. 통식만 사건 아시잖아요. 예. 베트남 전쟁, 예. 베트남 사람 150만 명이 죽고 미군도 6만 명이 죽고 한국군도 5천 명이 죽은 그 비극적인 사건이 통기만 사건으로 일어났어요. 미국 구축함에다가 북베트남에서 어뢰를 쐈다는 거예요. 그게 수십 년 지난 1995년에 와서 그 당시에 국방장관 하는 사람이 그거는 우리가 조작한 것이다라고 자서전에 밝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비밀 해지 정책에 의해서 미국의 조작 사건으로 스스로 밝힌 것으로 끝났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북베트남 어뢰정이 어뢰를 공격했다고 하는 보고 하나로 조선 대통령은 바로 폭격 명령을 내리고 미 폭격기들이 가서 북베트남을 폭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된다. 북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 미국이 저지른 조작 사건의 대표적인 것. 두 번째가 아이오와 사건, 그 다음 제시카 린치, 이 정도 무수히 많습니다만은 아이오와 사건은 레이건 정부 당시에 레이건이 굉장히 강경파 보수 아닙니까? 그래서 군비를 중축하고 군 경력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이미 퇴역한 배를 다시 씁니다. 퇴역해서 그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배를 다시 가져와서 수리를 해서 다시 첫 훈련 나가가지고 포 사격을 하는데 낡은 포로 사격 훈련을 하려니까 성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 포탑 안에서 화약 장약을 2배로 씁니다. 장약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빵 터뜨렸는데 포탑이 통째로 날아가면서 47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47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부 청소하고 없는 것처럼 싹 깎아내고 거짓말을 합니다. 저 안에 대원 중에 동성연애자가 있었는데 자기 동성연애자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화약 장약을 들고 나서 터뜨려버렸다 라고 발표합니다. 그럼 묻혀버려요. 이 자꾸 이제 뭐 그런 사건이 있냐고 계속 하다가 미국 의회에서 의원한 사람이 그것도 민주당 쪽이 아니라 그 강경 보수 쪽 그 상원 의원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 전문 기관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 사건을 2년 반 만에 진실이 드러나서 미국 국방부가 망신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밝혀지고 객관적인 조사기관이 조사를 하면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건이 제시카 린치. 이 아가씨가 이라크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갑자기 구출됩니다. 근데 혼자 탈출한 걸로 나옵니다. 구출된 걸로 나옵니다. 미군이 전격 습격해서 포로로 잡히는 이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린치 일병 구하기 작전에서 성공해서 살아났다 해서 전쟁 영웅이 됩니다. 전쟁 영웅이 돼서 영화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느니 싸우다 죽겠다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랬는데 이 사건이 이상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라크군이 포로로 잡고 있다가 죽인 뭐하고 해서 민간인 병원에다가 이 아가씨를 곱게 데려다주고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탈출하고 구출해낸 걸로 조작을 해서 결국은 그것이 보도가 되면서 망신을 하게 된 게 2003년입니다. 이런 조작질을 하는데 그런 사건이 나온 경우는 군은 증거를 보존하지 않습니다. 군은 조사 주도권을 아예 틀어줍니다. 자신들이 조사합니다. 자신들이 조사하고 자신들이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군은 반드시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가 했다 해서 엉뚱한 희생양을 찾아서 언론에 흘리는 짓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독단을 막을 수 있는 곳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였습니다. 유일하게. 그렇지만 대한민국 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선 의원 정도, 최문순 의원 정도가 천안함에 관심 가지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의원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죠. 그 외의 사람들은 일체 신경 쓰고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 사건이, 천안함 사건이 역사 교과서라도 조작된 사실이라도 실린다면 중고등학생들이 열받아서라도 더 조사하지 않겠냐 싶은 기대를 합니다. 천안함은
사고 전 함의 위치 비밀이고 진로 비밀, 속도 비밀, 엔진 기동 상황 비밀, 교신 내역 밝힐 수 없다, KNTDC 기밀이다, TOD 영상 들어있었다 그러면서 이걸 유엔으로까지 가져가는 짓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이런 대낮에 벌어지는가? 물론 야당이 야당답지 않은 게 제일 큰 문제겠죠. 우리 역사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응징의 역사를 정립하지 않아서라고 봅니다. 바로 프랑스는 전후 2차 대전 후에 나치 독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에서 혹독하게 처벌했습니다. 특히 언론인 사형에 처했습니다. 언론인 중에서 1,몇백 명이 기소가 돼서 그 중에 절반이 사형됐던가 6,000명 중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사형당했던가 그래요. 언론인은. 왜 언론인들한테 혹독하게 했느냐면 더 앞장서서 진실을 얘기하고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를 가진 언론이 더 나서서 세뇌시키고 엉뚱한 정보를 주고함으로 인해서 받은 끼친 폐해가 더 크다. 그래서 당신들은 사형이다 해서 사형시킨 거예요. 그래야 그런 역사가 있어야 만약에 또 그런 외세 침탈이 있을 경우에 내가 차라리 그냥 싸우다 죽는 게 가문에 영향을 더 남기지 안 그러면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새겨줘야 됩니다. 이게 응징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응징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이 그래서 지금도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 녀석은 늘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호주머니 속에 송곳 같아가지고 꼭 이게 또 뒤집고 나서 허벅지를 찌르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이런 진실들도 곧 조만간 세상에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것 같다 하는데 이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법제화가 되려면요. 우선 민주당, 통합국정의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으로 확정한 게 1번이죠. 그죠? 그러고 당론으로 확정한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강동원 의원의 손을 들어줘서 당론으로 정할 확률 사실 거의 없잖아요. 했다고 칩시다. 자, 국회에서 상정했을 때 과반수도 안 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누리가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특별법 제정에서 한다 하는 것도 말이 지금 안 되고 그렇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우선 뭐 야당 자체로 당론으로 하지도 않는데. 아니요, 지금은 저기에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당론으로. 정해져 있고요. 당론으로? 예, 당론으로 정해져 있고요. 지금 그럼 빨리 해야지, 빨리. 수계가 당론으로 정해졌습니까? 예. 그거는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법사위까지 지금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 다 갖고 본회의를 넘겨야 되는데. 그것부터 빨리 하라고 그래요. 그것부터 빨리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뭐 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여야 국회에서 대법원에서 하는